지난주 FOMC 회의 이후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의장님 제발 금리 내려주세요 라는 시장의 애원에도 파월을 포함한 연준 의원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정말 더 힘들어질 때까지 연준은 지금처럼 계속 이럴까요? 이번 주 일정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말 동안에 연준의 긴축이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걱정들 때문에 미국 주식들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사실 이게 옵션 만기일이 겹쳤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저는 오히려 좀 잘 버텨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번째로 중국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주말 동안에도 내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화요일에는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PC 물가지수가 연말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이제 슬슬 휴장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중요한 점들 몇 가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랙락이 던지는 묵직한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사실은 조회수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들도 많고요. 블랙락의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맞고 틀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이 맞고 틀리고라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우선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하셨던 거를 빠르게만 정리해보면 일단 당분간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겠지만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지만 내려가는 속도가 둔화되는 어떤 시점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둔화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내년 시장을 볼 때 제일 키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높은 금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대형 기관들한테는 엄청난 기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나 이것을 표현할 때 리스크 대비 리턴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대형 기관들, 큰 연기금 있죠? 큰 연기금 같은 경우 엄청나게 큰 돈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뭔가 운용을 해가지고 4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것이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 망할지도 모르는 회사에다가도 투자하고 무슨 항공기에다가도 투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사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짜잘짜잘 그리고 이제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회사들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냥 미국 국채만 사놓으면 4에서 5% 정도는 그냥 쉽게 낼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보다 올해가 금리 인상이었다면 내년에는 고금리가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혹은 당분간 유지된다면 사실은 대형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돈을 위험한 곳에다가 투자할 이유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리스크 대비 리턴의 관점에서 보면요. 두 번째는 FOMC 회의가 있었고 22 회의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이렇게 파월이 웃는 표정으로 금리 더 올려서 물가 잡겠다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썸네일은 좀 잘 나왔을 때 하는 그런 썸네일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금리 더 올려서 물가 잡겠다는 이 표현을 쓰니까 이 파월의 표정이 왠지 이렇게 무섭게 보이죠? 그래서 점도표를 한 번만 다시 정리해보면 2023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시장에 대한 내년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이 정도 올릴 거다라는 생각이 9월 달에서 이번 12월 달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생각보다 확실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5% 이상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2명밖에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주목했던 포인트는 2024년 그러니까 이제 내후년이 될 텐데요. 곧 있으면 내년이 되겠죠. 여전히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금리를 도대체 얼마나 내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견이 큰 상황이다. 즉 금리를 올리긴 올릴 텐데 얼마나 지속할지 내년에는 안 내릴 거라는 것을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가능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연준 의원들은 전부 다 매파적인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최종 금리가 점도표에 찍힌 것보다도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점도표에 찍은 것보다 더 높이면 어떡해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윌리엄슨 총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메리 델리 총재도 내년에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리 델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은 실업률을 4.5% 위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됐는데도 경기 침체가 없이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을지가 참 이게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주식시장은 하락했지만 옵션 만기를 감안하면은 그래도 잘 버텨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보기보다는 당분간 이 구간에서 횡보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연기금에서 리밸런싱 수요 때문에 100빌리언 달러의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우리 돈으로 한 130조 원 정도 될 텐데, 이 정도의 규모가 연기금, 글로벌 연기금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이 기사가 지금 그 블룸버그 기사의 헤드라인에 지금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은 주식이고요. 빨간색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이 빠졌을 때, 그리고 주식이 올랐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4분기 때는 주식이 채권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맞춰야 되는데, 주식이 이렇게 더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럼 이제 주식을 좀 팔아야 되는 수요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JP 모건의 계산에 따르면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170억 달러, 그리고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120억 달러를 매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IPO 시장,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매도한 규모를 보면은 2020년과 2021년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IPO가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눈꽃만큼 있었네요. 눈꽃만큼. 웰스파고는 내년에 은행주가 50% 상승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와, 이게 오랜만에 이런 좋은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왜 그러냐면은 밸류에이션이 매우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빠지더라도 이미 경기 침체는 주가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50% 상승할 수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US 방코 모두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 분석한 것 중에서 국제금융센터에 가보시면 이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글로벌 은행들이 마주할 빅4 코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코스트를 분석을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 리스크는 크레딧 리스크예요. 이게 지금 경기 침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은행에서 대출해 둔 돈을 회수하지 못할 채무 불이행이 일어날 리스크 하나. 두 번째는 은행 입장에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조달할 때 비용이 또 늘어난다라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임금도 올라가, 여러 가지 사용료도 올라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지정학적 위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사실 경기와 모든 것들이 직결되어 있는 은행주의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리스크도 감안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좋은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번 주택시장 침체가 2008년과는 다를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와, 이거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라서 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은 미국 주식의 시가총액을 이 노란색 선으로 그린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부채를 이렇게 빨간 선으로 그린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8년 이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대출받은 사람들의 퀄리티가 다르다. 이때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사실 이 그림에서 보면 집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말 많이 올랐지만 대출 규모는 그렇게 많이 안 늘었잖아요. 대출 받은 사람들의 퀄리티가 높다라는 점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경쟁이 갑자기 너무 치열해지면서 다운 페이먼트, 그러니까 먼저 돈을 빌리지 않고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융위기 때는 28%가 하락하면서 1100만 가구가 힘들어졌는데 결국 지금 집값이 부채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45%는 빠져야 된다. 그래야 나올 걸,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한편으로는 45%나 빠져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값이 빠지는 것이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집값이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지만 정말로 이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집에서 거래하신 몇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을 제외하면 그렇게까지 이
집값이 빠지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심각한 문제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집값이 빠지는 건 중요합니다. 어려운 이야기고요. 그런데 만약에 집값이 이 부채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어요. 집값이 지금 더 많이 빠지고 있는데 더 빠져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 잘 버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두 번째 금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에서 그리고 ECB에서 금리를 높게 유지하겠다라는 각오를 계속 말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FMC, ECB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냥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연준은 지난 9개월 동안 즉 2월 달부터 올해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9개월 동안에 400bp 인상했습니다. 와 진짜 9개월 동안 400bp 정말 우리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는 50에서 75bp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다 온 겁니다. 400bp나 올렸으니까 이제는 50에서 75 그래서 5.5% 초반 많이 온 거예요. 근데 ECB는 지금 6개월 동안 250bp였어요. 6개월 동안 연준보다 3개월 늦은 6개월 동안 250bp 그리고 남은 9개월 동안 더 길게 남았습니다. 125bp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ECB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연준은 그나마 3개월이라도 일찍 시작해서 남은 금리 인상 규모가 얼마 안 남았는데 ECB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의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은 지속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물가가 여기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한 건 분명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아주 빠르게 내려가더라도 아직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해도 6%, 5% 이 정도일 텐데 여기서 안심해버리고 그냥 다시 완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또다시 물가가 올라갈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너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올 한 해를 점검해보면 제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메인 스트리트가 월 스트리트를 이겼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이 그림인데요.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했고 이것 때문에 자산 가격이 뿅 올라갔다. 자산 가격이 월 스트리트라고 한다면 물건 가격이 그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물건 가격은 메인 스트리트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림이 2009년부터 2021년까지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그림이었다면 2022년에는 이 그림이 완전히 반대로 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 가격을 의미하는 메인 스트리트가 월 스트리트를 이겼다는 거죠. 날라갔던 자산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왔고 물건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요. 미국의 GDP 대비 미국 사람들이 들고 있는 금융자산의 규모가 몇 %나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950년대부터 80년대 초반, 90년대까지는 한 3배 정도 됐었는데 이것이 적당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갔고 특히나 2009년 이후로는 이게 4배에서 6배까지 올라갔다가 이 구간이 급격하게 내려왔다라는 거죠. 5.4% 정도 수준인데 이게 얼마나 더 내려갈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연준이 50에서 75bp 금리를 인상했다가 다시 또 내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6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텐데 하트넷의 경우에는 크레딧 이벤트가 일어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크레딧 이벤트가 뭐 때문에 일어날 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걸 보고 저는 좀 놀라긴 했거든요. 중국의 부동산 문제보다도 오히려 미국의 섀도우 뱅킹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미국 기업의 디폴트가 내년에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레버리지 론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1.6%만 부도가 났는데 내년에는 5.6%, 2024년에는 무려 11.3%나 부도가 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긴축을 계속하다 보면은 크레딧 스프레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200bp까지 올라갈 수 있다. 와, 이게 너무 많은데. 이건 테일 리스크다. 이게 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아직까지는 2020년은커녕 최근에는 오히려 더 낮아진 모습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어쨌든 리스크라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여러분이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느냐도 또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안 좋은 뉴스는 안 좋은 뉴스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좋은 거는 나쁘고 나쁜 것은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연준이 결국 도와줄 거니까 안 좋은 게 있으면 연준이 나서서 도와주니까 좋은 거야 라는 생각들을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 야, 그러면은 연준이 도와주니까 주가 올라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안 좋은 뉴스로 주식시장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배드 뉴스가 좋다라는 것에서 배드 뉴스는 그냥 배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부진한 경제지표가 나오자 경기 침체의 공포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하락했고 채권은 올랐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지금 중국에서 소식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MBC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베이징 사무실에 5명 가운데 4명이 양성이 되셔가지고 이분이 혼자 길거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유튜버처럼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화장하려면은 5일에서 6일이 걸린다. 정말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실은 리오픈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 이런 혼란이 있겠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잘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중국이 약이 부족하대더라. 야,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좋아지진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 자체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IB들 사이에서도 중국에 투자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기사인데요. 방역정책을 완화하긴 했지만 그럼 뭐하냐,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오는데 라는 지적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IMF 총재도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기대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회사채 시장 이야기인데 앞서 미국의 회사채 이야기도 했지만 중국의 회사채 시장 불안은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AA, 트리플 A 등급의 회사채 스프레드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숏 차이나 에쿼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구축한 사람도 오히려 더 늘었어요. 이것이 참 신기한 일인 거죠. 불안하기도 한 거죠. 기대도 되지만 불안하기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블룸버그에서 중국의 방역정책 완화와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데이터는 좀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방역정책 완화가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많은 혼란과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 자, 이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일단은 교통량 지수예요. 주요 도시에서 보이는 교통량 지수가 상하이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고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전혀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간 교통지수를 TS 롬바드라는 곳에서 만든 그런 지표가 있는 것 같은데요. 9월달, 8월달, 9월달의 피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회복을 하긴 했지만 아직 뚜렷한 회복을 보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도 오히려 최근에 발표된 것은 더 낮아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등을 하긴 했지만요. 호텔 객실 점유율도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이거고요. 영화관은 아무도 영화를 안 보네요. 아직은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주요 도시 지하철 사용량도 12월 들어서 반등하는가 싶더니 아직은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동안에 사실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낸스가 문제가 될 수 있다. FTX가 2, 3위 정도 되는 거래소라면 바이낸스는 1위 사업자고 이거는 더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문제가 된다면 정말 심각한데요. 이 바이낸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회계법인 마자스가 이제 더 이상 가상화폐 고객과 거래하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 마자스가 가상화폐 고객과는 거래를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주간 브리핑을 시작한 지는 2년이 조금 넘었지만 사실 YG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지는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정말 힘든 일이 있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가장 힘든 날이었던 것 같아요. 힘을 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